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Special Situation on Pul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Special Situation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심정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심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학기 강의가 이제 오늘 강의 포함해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스페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면 오늘은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또 보강 수업 날짜를 잡자니 또 쉽지 않고요. 이전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 시간을 한번 빼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강의와 가장 비슷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거는요.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상황보다는 어떤 심정지의 원인,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런 적절한 심폐소생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스페셜 시츄에이션 중에서 이제 외상, 뭐 다음 시간에도 외상의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시간에 이제 외상의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중에서 중독, 우리가 이제 되게 흔하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심정지의 원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중독에 대해서 일반론부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원인에 대한 접근 그리고 특수한 심폐소생술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할 때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심장이 멎은 환자에 대해서 심장을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들을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정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원인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당연히 이제 BLS야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ACLS 같은 경우에는 팔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특수한 심폐소생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거고요. 자, 심정지의 원인에 따라서 접근을 하려면 이제 심정지가 왜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병 내지는 선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린아이에 있어서 우리가 심정지를 생각을 해볼 때 어린이 교통사고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도 더 많아지고요.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기차라든지 전철 뭐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교통과 관련한 또 자전거 또 요새 킥보드들 많이들 타고 다니죠.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만 이제 이런 전동식 어떤 보드들 이런 다양한 탈 것들과 관련한 사고들이 이제 교통사고 되겠죠. 이제 이런 외상에 의한 사망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결국 그거예요. 이제 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만큼은 질병이 나빠지고 중하고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할 뿐더러 예측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강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교통사고 마찬가지고요. 익수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의 어떤 최소한 바깥 활동 내지는 이동,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의 아이들이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실 역시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런 어떤 좀 심각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다. 그리고 학대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뭐 이런 결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고죠. 그리고 안전사고, 자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질병에 의한 사망 내지는 심장성 원인에 의한 심정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심장 또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되겠죠. 보통 이제 태어나자마자 네오네이트 1살 미만의 어떤 영아의 사망 보면은 출산 관련한 사망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선천성 기형, 그다음에 서든 인판탈 데스 신드롬 우리 배웠죠. 이제 영아 돌연사 그리고 심질환, 악성 신생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악성 신생물 종양이죠. 이런 암에 의한 사망 뭐 우리가 다시 이제 되돌린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고요. 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기형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만 어떤 특정한 어떤 선천성 기형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영아 돌연사라든지 심질환, 출산 관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1살에서 9살까지 유아기 또 유치원 학령 전기 또 초등학교 저학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암과 관련한 사망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사고에 의한 사망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통학을 한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선천성 기형에 의한 사망 중에서 이제 아주 중한 경우를 떠나서 조금 좀 경한 경우라고 할까요? 좀 시간 지연을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타살이나 심장질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높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악성 신생물, 교통사고, 심장사고, 그리고 익사사고가 5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빨간색 쳐져 있는 교통사고, 자살, 타살, 교통사고, 익사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뭐 최근 5년간이지만 2018년까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발생 건수 자체가 2014년, 15년보다 2018년으로 가면서 차츰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 역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부상자 수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제 발생 자체를 우리가 줄이게 된다면 사망에 의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게 정말로 줄어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소아인구 감소, 그러니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를 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안전이나 규제 강화, 이런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줄이는 효과를 우리가 나타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린이 교통사고 뭐 월별 유형별 보면은 차량을 탑승하고 한 60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보행 중이 한 30%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바깥 활동이 많은 5월부터 8월까지가 더 이제 높은 추세, 그리고 높아지게 되면 사망자도 따라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녹색 어머니회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주로 이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횡단보도나 보행자의 교통사고와 아주 많은 부분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어떤 통계적인 분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정책에 따른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심정지는 이제 옆에 보이는 슈렉이라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차량 탑승 중의 교통사고에서 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제대로 장착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유아보다 학령기 어린이가 보행자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이것은 반드시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놀러 다니죠. 바깥 활동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안전한 어떤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작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을 때 길 옆에 있는 성인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내 차랑 부딪힐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반려견이나 강아지가 뛰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축구공이 이제 길로 들어간다든지 할 때 내가 이것을 뛰어들어야 하나 안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즉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가 있거나 어린이 안전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병원 도착 후에 2차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현장 즉사라고 하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 이제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중증외상 소아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증외상센터들도 많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소아의 외상을 전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성인의 어떤 외상보다는 소아의 외상이 건수로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전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하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진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심정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 내지는 안전장치, 보호를 위한 노력,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익사사고죠. 익사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단체 주거 시설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 자체는 흔치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수영장 주변에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해서 아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욕조 내지는 목욕탕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이렇게 눕거나 앉아 있어도 허리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무릎보다 아래쪽 상당히 이제 낮은 수위의 물을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에 아이들끼리만 두게 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안전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구들은 목에다가 채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혹시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얼굴까지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죠. 최근 익수사고 사망자 보면은 0에서 12세가 의외로 청소년들보다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 같은 걸 많이 하게 된 연령들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서는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제 몸 놀림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래서 소아익수 사고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강이나 바다, 워터파크, 목욕탕 등에서 발생을 한다. 당연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발생을 하겠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가 급한 마음에 뛰어들어서 함께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호장구 매우 중요하지만 보호장구와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아 익수 사고와 관련한 심정지는 유아는 보호자 방심에 의한 욕조 수영장 사고가 많고요. 청소년기의 사고는 수영을 과시하거나 안전 위반. 이땐 꼭 이제 좀 뭔가 선을 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해수욕장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매번 놀래죠. 왜냐하면은 줄이 쳐져 있어요. 줄이 쳐져 있다는 건 그보다 멀리 나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줄을 쳐놓으면 꼭 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대부분 청소년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이런 해양구조 국제대회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세계에서 대회도 하고요. 실제로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구조사 팀입니다. 남아 발생이 높고요. 올로스키 점수라고 해서 그러면은 익수 환자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을 때 3세 미만, 5분 이상 침수, 10분 이내 심폐소생술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병원 내원 시 의식이 없는 경우, pH가 7.1 이하, 이 중에서 두 가지 아래쪽이면 90% 회복이 가능하고요. 세 가지 이상에서 95% 신경적으로 회복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나 뭐 이거는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3세 미만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5분 이상 침수가 되어 있었을까? 뭐 10분? 이런 거를 누가 이제 시간을 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또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심정지 원인 치료와 외상 환자의 ABC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정지 원인 치료, 이제 쇼크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쇼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쇼크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쇼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저혈량성,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이냐? 그럼 저혈량성 쇼크가 되겠죠. 피를 많이 흘렸다면 초기 수액으로는 노말셀라인 킬로그램당 20cc를 주게 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는 건 이제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알러지 때문에 왜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니까? 알러지가 생기면 혈관이 확장이 되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 피가 체액이 저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피가 확장된 혈관의 저류가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뭘까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쇼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에피네프린을 가능한 빨리 주는 것이, 그리고 IV로 노말셀라인을 투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쇼크의 원인이 sepsis, 즉 폐혈증 때문에 생겼다 폐혈성 쇼크가 되겠고, 우리 몸에 염증이 과도하게 생겨서 이 염증에서 분비하는 염증 물질들이 몸 안으로 다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폐혈성 쇼크인데요. 폐혈성 쇼크는 IV 라인 수액 투여 노말셀 라인이겠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액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액의 유출을, 혈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알부민과 같은 고장성 용액, 삼투압이 높은 용액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인 자체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노에피네프린 같은 혈압 상승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쇼크도 이런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각각 달라진다. 자, 폐혈증에 의한 쇼크와 심정지 생각해 보면 감염 또는 독소에 의한 점진적인 염증 반응이 쭉 퍼진 상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폐렴으로 급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겨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거나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 몇 번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폐혈증 때문에 생기는 쇼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1차적인 치료 목표를 잡을 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결국은 혈압을 상승을 시키는 게 목표죠. 혈압을 상승을 시켜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네, 당연히 쇼크를 예방을 하는 것이죠. 쇼크가 뭐라 그랬죠? 우리 몸이 원하는 만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치료 목표를 잡는 게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을 2초 이하, 즉 손톱을 눌렀을 때 이게 다시 빨개지는 시간이 2초 이하가 된다면 혈액순환이 충분히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연령 대비 정상적인 혈압, 정상적인 중심맥압, 말초맥압, 그리고 의외로 꽤나 많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소변량입니다. 우리가 혈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은 콩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간당 소변량이 kg당 1cc 이상 유지가 되게 됩니다. 중심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7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영어로는 믹스드 베노스 옥시겐 세츄레이션이 되겠는데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 정맥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 몸을 다 돌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피가 되겠죠. 네, 중심 정맥의 산소 포화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산소가 말초에서 많이 소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말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적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말초에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서 저산소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7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심장 박출량 지수가 3.3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자, 외상에 의한 심정지는 중증 외상에 의한 심정지는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이유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다쳤다. 물론 그것도 되게 큰 일입니다만 심장 이외의 부분을 다쳤는데 매우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심정지가 생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증 외상 심정지는 사망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외상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되겠습니다. 외상에서는 당연히 ATLS에서 배웠듯이 어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고요. 기본적인 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신경학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는 척추 손상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정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상 환자의 프라이머리 서베이는 성인과 동일합니다. 에어웨이 시스파이 모빌라이제이션, 브레싱, 서큘레이션, 디서빌리티, 익스포저 되겠고요. 소아에 있어서 에어웨이는 에어웨이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ATLS랑 동일하게 접근하고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트라우마에서 에어웨이는 클리어 에어웨이 그리고 프로텍트 에어웨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클리어 뭘 치워야 돼요? 기도를 막는 걸 치워야죠. 기도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혀와 토사물입니다. 프로텍트 에어웨이는 뭘로부터 뭐를 보호를 합니까? 네, 이런 이물, 출혈, 토사물로부터 무엇을 방지? 흡인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나조파린지얼 에어웨이, 오로파린지얼 에어웨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시스파이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성인이야 이런 커머셜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없으면은 벽에하고 면테이프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마와 턱 그리고 팔과 다리,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드보드에다 유지를 시켜주는 시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 있어서. 자, 브레싱은 호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상에서 브레싱은 우리가 소아의 심폐소생술에서는 100% 산소를 물론 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100% 산소를 투여를 하지만 소생술이 끝나서 심장이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00%가 아니라 99%, 98% 정도를 목표로 산소를 좀 줄인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외상에 있어서는 100% 산소를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피가 많이 흘렀을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보다 좀 더 높은 산소를 투여하게 됩니다. 호흡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건 진찰이죠. 진찰은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뭐 이런 것들을 진찰이라고 얘기합니다. 봐야 돼요. 뭘 봐야죠? 목을 봐야죠. 그리고 가슴을 봐야죠. 그래서 가슴이랑 목이 어떤지를 봐야 되나요? 상처가 있는지 봐야죠. 뚫려 있는 상처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늑골골절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이건 만져보면 되겠죠. 만져보면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는지를 알 수 있고, 호흡 시에 가슴과 배가 잘 움직여주는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피하 기종이 있는지 만져보고요, 들어보고요, 또 긴장성 기흉이나 혈흉이 있는지 청진을 해봐야 합니다. 자, 순환을 확인하는 것은요, 외부 출혈을 지혈하고요, 그리고 정맥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외부 출혈을 지혈은 피나는 부분을 잘 누르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이제 도저히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혈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혈대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가 통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 묶어놨을 때 약 90분에서 120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 번씩 순환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것들을 다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지혈대 자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처 자체는 별게 아닌데 피가 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혈압과 맥박과 같은 혈액 상태, 체내의 순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IV 라인을 잡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IV 라인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인트라오세우스, 즉 골래 주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입니다. 디서빌리티, 이제 신경학적 검사가 되겠는데 우리가 빠른 신경학적 검사는 동공반사, 퓨필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얘기하죠. 이 PLR, 동공반사는 몇 번 뇌신경이죠? 네, 2번 뇌신경, 3번 뇌신경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 동공반사를 조절하고 있는 뇌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공반사가 양쪽이 똑같고 빨리 수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번 뇌신경과 3번 뇌신경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지의 운동감각. 운동감각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GCS는 의식 수준이죠.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고요. 세 가지입니다. 아이 오픈, 버발 리스폰스, 모터 리스폰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15점 만점으로 654죠. 654점으로 15점 만점으로 우리가 의식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GCS는 대뇌 피질의 전반적인 기능을 나타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괜찮다라는 것은 2번, 3번 뇌신경은 뇌 바닥에 있거든요. 눈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시신경이니까. 자, 그래서 동공반사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뇌 바닥이 괜찮다. 사지의 운동 감각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잘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GCS가 괜찮다는 건 내 머리의 피질, 그러니까 겉에 피부죠. 머리의 껍데기 쪽, 뇌의 표면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즉, 세 가지가 괜찮으면 일단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GCS가 성인에서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 이런 차일드나 인판트에서는 뭐 아이오픈도 그렇고요, 버벌 리스폰스도 성인들처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GCS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잘 울고 그냥 혼자서 이제 잘 울고 뭐 말을 끙끙거린다, 뭐 이제 4점, 통증을 줬을 때 운다 3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GCS가 성인과는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포저. 이것도 의외로 많이 중요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옷을 다 벗겨서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응급의학과를 하고 있으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제대로 현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중증 외상 환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복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1번인데, 의복을 제거하고 오는 중증 외상 환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옷을 왜 벗깁니까?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처를 눈으로 봐야죠. 상처를 보고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정이 필요하면 고정을 해야 되고요. 기타 등등의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옷을 완전히 벗기고요. 외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질출혈,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요도출혈, 항문출혈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뒤로 돌려서 뒤쪽 등이나 엉덩이, 후두 쪽의 손상을 확인하는 단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상의 5가지 단계는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적용을 한다. 단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런 평가의 방법이 성인과는 조금 다르다. 자, 외상 환자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많이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두부 손상 환자를 뇌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일부러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면 뇌압은 낮아져요. 뇌압은 낮아지는 게 맞는데, 뇌압이 낮아지는 것보다 뇌 혈관이 수축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은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과하게 호흡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뼈가 어른들보다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흉부의 둔상 시 늑골골절이 없어도 흉부 손상이나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바퀴가 아이 가슴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넘어간 이후에도 늑골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력을 해서도 아니고,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되게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골골절이 없다고 해서 늑골 안에 있는 간이라든지 폐와 같은 장기들이 손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간면 외상이나 두개 기저골 손상 의심되는 환자에서 비위관을 삽입하다가 이렇게 머리 안으로 비위관이 들어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코로 삽입을 하지 않고 입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출혈로 인한 쇼크가 외상성 심정지의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강내 출혈 내지는 흉곽내 출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두피에서 출혈 아니면 팔다리에서 출혈이 눈에 보일 때 그런 출혈을 최대한 많이 잡아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출혈에 대한 지혈은 보이는 대로 초기 처치로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노말셀라인을 투여를 했는데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계속 쇼크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수혈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인에 있어서는 2리터에서 3리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이에 있어서는 kg당 20cc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단심실 환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단심실 환아가 그렇게 뭐 우리가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심실 자체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산소가 포함된 혈액과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혈액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믹스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겠죠. 전신 폐동맥 단락이나 우심실 폐동맥관을 가진 영화에서 헤파린 투여를 고려를 한다. 네. 산화혈색소 포화도가 목표 자체가 99, 100이 아니라 80%가 목표이다. 이런 경우에는 ETCO2도 신뢰할 수가 없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만약에 심장의 어떤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나 수술 받았거나 뭐 이제 이런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환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목에 기관 절개창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트라케오스톰이죠. 우리가 하게 되는 크리코사이로토미 보다도 한두 개 더 아래쪽에다가 뚫게 됩니다. 왜냐면 더 만성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목에다가 튜브를 연결해서 숨을 쉬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약간 보기 흉하죠. 보기 흉할 뿐더러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변에서 돌보는 항상 의사가 이제 돌보고 있을 수는 없고요. 부모, 보호자, 보건교사 이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호흡곤란 시 제일 먼저 해봐야 할 것은 이물질 흡인입니다. 이물질을 흡인, 이제 이 튜브 자체가 끝에가 막혀가지고 아니면 가래침 같은 거가 딱지가 앉아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경우 매우 많고요. 흡인을 해봤는데도 증상이 계속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절개창을 통한 바로 이 구멍을 통한 인공호흡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에서부터 공기가 내려가는 것과 이 목에서부터 내려가는 것 생각해 보면 목에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입도 열려 있고 목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기도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 기도 절개창을 막고 네, 구강을 통해서 인공호흡이나 백마스크 환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입에다가 백밸브 마스크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대부분의 공기가 이쪽으로 새버리게 되겠죠, 바깥쪽으로. 자, 외상에 대한 얘기 간단히 했고요. 그리고 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외상의 강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톡시콜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소화에 있어서 독성물질 노출은 어떤 중독 또는 약물 과다에 의한 사망은 매우 드물게 되죠. 아무래도 애들에 있어서 중독이나 약물 과다, 네, 아직까지는 횟수 자체가, 빈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약물 중독이라든지 약물 과다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더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런 약물 과다나 중독보다는 사고에 의한 사망, 뭔가 이제 궁금하니까 그냥 먹어보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약들, 호기심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자체에 대한 독성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독극물에 의한 중독 사고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약에서 의식 저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약 중에서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과하게 투여를 했을 때 기도 폐쇄나 호흡 저하에 의한 2차적인 사망이 더 많습니다.
소량의 복용이 대부분이지만 이 숨을 쉴 때 들어가는 흡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약들, 또 피부를 통한 흡수하는 약들,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과량의 흡수도 가능합니다. 대사율이 높고요. 해독 기전이 성인하고 달라서 특수한 생리적인 상황들을 이해해야 하고요. 유해물질, 어른약들 이런 건 안전 용기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결국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자, 어른들은 뭐 한 10개를 먹어도 뭐 별 문제가 없는 약들도 아이들에 있어서는 한두 개를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무독성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화장품 내지는 비누 뭐 이제 이런 것들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맛이 없고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뭐 많이 먹는 경우 자체는 흔치는 않습니다. 자, 무독성 판정 원리 원칙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이제 독성이냐 아니면 무독성이냐를 판정을 할 때 중독백과에 있는 어떤 판정 원칙 보면은 자, 확인된 단일 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정용 화학물질, 경고 표시가 없는 물질,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출 경로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톡시드롬, 즉 독성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물질,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를 무독성 판정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크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중독학에서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건데요. 거기에도 흡인의 증거가 없고 복합되지 않은 단일 화학 물질인 경우에 우리가 무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독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인가를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뾰족해서 어디 찔려서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은 뭐 당연히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자, 대표적인 무독성 물질들이 학용품, 화장품, 세제, 담배 성냥, 기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무독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읽어보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응급실에 많이 오는 것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이 화장품 종류들 의외로 많이 옵니다. 이제 화장품은 아이들 손에 되게 닿기 쉬운 곳에 있죠. 특히 이제 매니큐어 제거하는 이제 이런 신나 종류, 이런 휘발성 종류들은 네, 뭐 소량에선 문제는 없지만 다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이제 많이 오는 게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다 지금은 전자식이지만 예전엔 다 수은 체온계를 썼었죠. 그래서 수은 체온계 입에다 넣었다가 그게 깨지면서 수은이 이제 입 안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수은 중독이 위험한 줄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음식물이나 과자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 실리카 계열 같은 거 이제 아이들이 먹었다고 응급실에 데리고 오는 경우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수은전지나 자석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도요. 일반적인 건전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본드, 약간 먹었을 땐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다량 먹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냥, 20갑 이상의 성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네, 뭐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제 일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만 어떤 병원용 소독제, 전문 표백제, 고농도 세제인 경우에는 위장관에 직접적인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제거 방법, 그 다음에 해독제를 사용하는 방법.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인 제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네, 물리적인 제거 방법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물리적인 제거 방법은 위장관 세척, 이게 이제 위세척한 튜브거든요. 두 개가 있어서 한쪽으로는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나오는 이런 밸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뱃속 깨끗해질 때까지 엄청 씻어냈었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위세척을 하지 않고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네, 뱃속에 있는 한두 시간 내에 이제 구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위세척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활성탄은 이제 일종의 좀 탄소 화합물이죠. 석탄? 네, 방향제로 많이 쓰죠. 이게 이제 활성탄은요, 활성탄 차콜인데요. 이 차콜은 흡착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활성탄을 비위관을 통해서 입안에 투여를 하게 되면 약물을 흡수를 한 채로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세척과 활성탄이 물리적인 제거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독성 물질을 중화할 수 있는 해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는 해독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독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또 언제 올지 모를 중독 환자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해독제를 다 병원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보관하다가 그 환자가 오지 않으면 그런 해독제는 다 이제 또 폐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특정한 종류의 효과적인 해독제들은 어떤 톡식센터, 독성물질 관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급하게 필요할 때 이것을 뭐 헬기 또는 응급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쪽 병원에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투석이라든지 전위장관 세척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투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약물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혈장 안에 대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약들은 투석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만, 몸 안으로 빨리 흡수가 되는 약들은 투석으로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독약물의 해독제 중에 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이레놀 중독, 우리가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과량을 복용을 했을 때 우리가 에나스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약을 해독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야나이드, 이 청산가리라고 그러죠. 이 시안화물 같은 경우에는 야, 청산가리를 대체 어디서 구해서 먹어? 이게 이제 청산가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특정한 공정에서 그런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정 중에서 보석을 세공하는 것, 그리고 유리를 사용한 어떤 정밀 가공,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시안화물 내지는 청산가리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환자들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독제로는 아밀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이 이제 부동액이죠. 부동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마트 같은 데서 또는 이제 공업 그 자동차 고치는 곳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독 가끔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고분자량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알코올 이제 공업용 알코올인 에탄올 같은 알코올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독제를 사용을 하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날록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와파린을 많이 먹은 사람이 오겠어? 와파린을 많이 먹는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슈퍼 와파린 계열의 쥐약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쥐 잡기 위해서 쥐약들 많이 이제 보급도 하고, 그래서 음독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중에서 쥐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쥐약 자체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와파린 계열의 어떤 음독 환자에 있어서는 와파린이 뭐하는 약이죠? 피딱지를 녹이는 약이죠. 그래서 출혈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비타민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해독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해독제를 사용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먹은 게 확실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해독제 자체가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먹었다고 하더라도 독성 증상이 없으면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먹은 건 확실한데 독성 증상이 없어. 그럼 당연히 해독제를 쓸 필요가 없죠.
자, 먹긴 먹었는데 딴 것도 같이 먹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복합적인 중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에 따른 해독제를 이런 경우에는 고려할 수가 있다. 자, 이 벤조다이아제핀의 해독제로 플루마제니를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이죠. 벤조다이아제핀의 해독제는 플루마제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정제를 해독하려면 약간 깨워야 되겠죠. 흥분을 시키는 약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제 이 플루마제닐이라는 약이 안정제의 해독제인데 너무 흥분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벤조의 어떤 중독 환자다라고 하는데 다른 약을 같이 먹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 약이라든지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약들을 먹은 환자에서 플루마제니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독 중독이 아닌 경우에만 단독 중독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맞겠다. 자, 톡시드롬은 독성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약을 정상적인 상황보다 과하게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이 억제가 됩니다.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흥분하겠죠. 동공도 확장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약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식이 떨어지면서 과호흡이 있으면서 그래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가 이제 동반이 되는 증상을 보이고요. 맥박수 증가 그리고 위장관 증상인 구역구토를 보이게 됩니다. 즉 어떤 약을 과하게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 톡시드롬이에요. 그래서 중독 환자일 때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3환계 항우울제 이게 트리사이클릭 애시드라고 해서 TCA 3환계라고 하는데요. 우울증 약이죠. 이렇게 고리가 3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3환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아미트리프틸린 아니면 클로로프로마진, 이미프라민 같은 경우가 이제 TCA에 해당하겠습니다. 섭취 후 한 6시간 이내에 독성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네, 항콜린 작용, 나트륨 차단 작용, 알파 차단 작용에 의해서 저혈압, 경련 혼수, 심각한 부정맥, 축동 같은 톡시드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달, 2달치 약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약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량의 복용을 보이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탄산 나트륨으로 소변의 알칼리도를 상승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저혈압을 보일 경우에는 노말셀라인,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를 투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 뭐 하는 약인가요? 혈압약이죠. 혈압약을 과하게 복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뭐 나이트레이트 계통, 그 다음에 셀렉티브 칼슘 채널 블로커, 카디악 칼슘 채널 블로커, 또 베타 블로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데놀이라든지 암로디핀, 노바스크, 뭐 허르벤, 이솝틴 이런 약들의 이름을 들으면 이게 고혈압약 계통이구나. 이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칼슘 통로 차단제나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약들을 과하게 복용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부정맥, 쇼크, 심호탈, 저혈압, 심전도 변화 같은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을 투여하고 혈관수 축제를 투여를 하면서 혈압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한 서맥과 저혈압 동반 시에 칼슘도 투여를 해보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곡신은 심부전을 치료하는 심부전 치료제예요. 심장에 작용하는 약이죠. 심부전이 뭡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을 치료하는 약은 심장이 잘 뛰게 만드는 약이겠죠. 이론적으로는 베라파밀이나 아미오다론 같이 병용을 할 때 농도가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실 전도 이상 심실의 반응성 증가로 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디곡신 팹이라고 하는 FAB가 뭐냐면은 F 항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이 항체인데 디곡신 특이 항체, 디곡신 자체를 없애는 디곡신 팹이라고 하는 것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타차잠제 역시 마찬가지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실 전도를 느리게 만드는 약입니다. 광범위 혈압 강화제인 테놀민, 네페를롤, 바소트롤 같은 약, 롤로 끝나는 약들 다 이제 베타차단제이고요. 섬액이나 방실차단, 수축 감소, QT 이상, QRS 증가 등의 심전도 이상을 유발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 투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중독은 중탄산염 치료, 만약 애시도시스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투석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근육통 같은 것도 있고요. 위장관 증상 같은 위장 장애도 같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용량 반복 투여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스피린이 감기 치료약으로 많이 썼었는데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아스피린을 사용을 했을 때 레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증상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소화약의 복합 성분으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계통의 해열제를 사용을 합니다. 아편 유사 물질들은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 물질, 대마, 흡입제, 이제 이런 어떤 약들은 흥분시키고 어떤 약들은 억제시킵니다. 이 이제 각각의 이런 작용 자체가 다른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되고 남용하게 되는 그런 약들이 되겠는데, 이런 아편 유사 물질들은 과하게 복용했을 때 호흡 저하로 호흡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유명인들이 마약을 과용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계통의 문제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혈압을 올려주는 치료, 그리고 환기, 산소화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의 과투여 때 우리가 해독제로 날록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은 딱히 위험해 보이지 않아도 이게 이제 과자나 약이나 아이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게 해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뚜껑을 열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안전막에 이중막에 이제 이런 것들 꼭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그런 액상 담배래요. 이건 이제 농축 니코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과량으로 들어가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아이들이 있을 때는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치워라.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유해한 물질은 반드시 치우든지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이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스페셜 시츄에이션 중에서 외상 일반론하고 중독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좀 다르게 보다 세밀하게 원인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어떤 특수 상황에서 고려 상황이고요. 그런 특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외상 환자에 있어서는 발생 기전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평가들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중독 환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 얼마나
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해독제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원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방 가능한 심정지 원인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네, 여러분들 오랜 시간, 한 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